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 겨울은 따뜻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 변동이 매우 극심하고 이제 눈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겨울 날씨가 되지 않을까. 교수님 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나거든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혁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세대 태양광 같은 기술들이 새롭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를 이렇게 아파트 벽면에다가 다 설치를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뭐 땅이 부족해서 재생에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하고요.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한 1년 반 만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가을이 짧게 지나가고 네. 또 바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갑자기 추워졌고 또 기습 폭설도 왔고요.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덜 추울 거란 예측도 내놨었는데 교수님은 이런 날씨, 이번 겨울 날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참 종잡을 수 네. 없죠. 예. 기상청 예측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 겨울은 약간 중립 아니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따뜻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냉탕, 온탕이 치열하게 굉장히 반복될 것 같고요. 뭐 그 근거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역대급으로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얼음이 역대급으로 많이 녹은 겨울은 항상 추웠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얼음이 녹으면서 그 열기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열기가 역설적으로 북극의 찬 공기를 남쪽으로 확 밀어내게 머금고 됩니다. 내려오는군요, 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한 사례가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약간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 네. 해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라니냐 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겨울이 좀 춥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사실은 또 이제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뜨겁고요. 올해도 지금도 한 1도에서 1.5도 정도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더불어 이제 한기와 이 따뜻한 바다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충돌을 하게 되면 눈이 많이 내리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특히 이제 눈을 좀 조심해야 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년 수준이겠지만 기온 변동이 매우 극심하고 이제 눈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겨울 날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 있습니다. 지난번 나오셔서 네. 뜨거워지는 해수 온도가 너무 무섭다. 이제 아, 그런 네네. 얘기 말씀해 주셔서 그게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좀 종잡기 힘든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 이런 식의 좀 날씨 현상이 이런 해수온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나라 주변의 고수온. 아, 그런가요? 예, 고수온이 여름에는 이제 우리 열대야를 만들어내고 또 폭우를 만들어내고 겨울에는 지금 폭설, 그중에서도 물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오게 되니까 이른바 그 습설이라는 그렇죠. 거죠. 습설. 그게 작년에 11월인가 크게 네, 한번 온 적이 맞습니다. 있었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겨울마다 습설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습설이 좀 무서운 게 보통 눈보다 한 3배 이상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붕에 쌓여 있다가 갑자기 이게 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올해도 그럼 아직까지는 안 왔지만 12월 돼서 아직까지는 많이 안 왔지만 습설 네. 이게 작년 11월 같은 그 당시에 보면 사망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게 네. 너무 무거운 게 와서 막 무너지고 이래서 네. 이런 것들도 예측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바닷물 온도가 아직도 그 정도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네. 저는 뭐 자연과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 해역 중에서 이 북서태평양 네. 우리 한반도가 위치해 네. 있는 이 지역이 다른 어느 해역보다도 네. 해수 온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지적을 제가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네. 그 맞습니까? 네, 거의 사실이고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예, 말씀드리면 이유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역설이 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굉장히 급감했고요. 맞아요. 2020년 이후에 국제해사기구에서 여러 가지 선박 배출량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이 너무나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왜 그 미세먼지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는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을 이렇게 막아줘 가지고 지구 온난화 속에서도 바닷물 온도가 좀 덜 오르게 좀 하는 약간의 약간의 효과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하늘이 너무 맑아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햇빛이 바닷물을 데피는 효과가 지구 온난화 효과까지 겹치면서 특히 아. 선박이 우리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 남해 쪽. 예. 아. 그것이 하나의 큰 이유라고 세계기상기구에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이 네. 북서태평양 지역에 특별히 온도가 우리 오르는 동아시아 이유가 해역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어떤 선박 배출량이라든지. 이건 또 상당히 새로운 그런 네. 연구 결과 발표네요. 네, 저도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정설처럼 그래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보고 이런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다, 뭐 날씨의 변화다, 이런 게 너무나 많은 변수의 함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네.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이번에 올해는 뭐 습설 말씀도 하셨는데 눈이 좀 많이 올 거다, 네. 또는 뭐 평년작일 거다, 네.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다들 네. 이런 거 워낙 궁금해하기 때문에. 눈은 평년보다는 조금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눈으로 내린 게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려면 기온이 좀 낮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기온 예측은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왔다가 또 금방 녹아내리고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잦아서 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감기에, 독감에 좀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날씨 변화가 급격하니까 이제 건강 조심해야 되고, 네. 행정 당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좀 변화무쌍한 이런 겨울 날씨, 눈도 네. 왔다가 또 빨리 녹았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네. 어떤 걸 좀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뭐 축사 같은 것들이 붕괴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노후주택 같은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습설에 무너진다거나 하는 그렇죠.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무엇보다 기후재난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 그리고 기후 약자들에게 가장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국에서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한 번 더 좀 살펴주시는 그런 촘촘한 안전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이제 에너지 자립, 네. 또 에너지 전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극한 기상 현상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또 예외 아니고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COP30,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이런 환경 회의에서 인류는 기후 대응에 실패했다. 특히 1.5도 목표가 깨졌다. 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네. 교수님 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 기억에 나거든요. 이번에 쓰신 책에도 네. 멸종은 없다. 상당히 좀 그래도 네. 이런 어려운 중에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국제 사회에서의 박한 평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1.5도는 2024년 기준으로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1.6도 가까이 네. 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1.5도라는 숫자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49도는 안전, 1.51도는 멸망. 그렇죠. 제 기후과학자로서 절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아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서서히 위험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더 우리가 열심히 대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전에 우리가 뭐 6도의 멸종이라든지 지구 멸망론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시나리오에 근거하거든요. 그때 어떤 현재처럼 살아간다면이라고 가정했던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가 탄소 배출량을 뭐 지금보다 3배, 4배를 많이 써가지고 한 6도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였던 데 반해서 최근 10년간의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따르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서서히 탄소 중립의 길로 방향 전환은 할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멸종의 길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6도의 멸종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살면 약 3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걸 더 낮춰서 우리가 2도의 희망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그래요.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도 설사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매년 1.5도 계속 앞으로 넘는 것도 아닐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네네. 우리가 지금 노력량에 따라서는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지능 기술, 네. 워낙 AI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이제 의견이 갈려요. 한편에선 전력 소비량 이제 어마어마하게 네. 전기 먹는 하마다. 그래서 결국 탄소 배출을 동반한 그런 전력 생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사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AI는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 기후 위기는 더 가속화된다. 이런 식의 이제 비관론인데요. 이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AI는 전기 먹는 하마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그 AI가 앞으로 우리 에너지 전환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차세대 전력망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AI가 없이는 그 복잡한 그 에너지 믹스 시대에서 태양광과 풍력과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을 믹스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I는 반드시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런 도구고 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을 봐도 결국에는 AI가 쓰는 전기보다 AI 덕분에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그런 전력이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AI가 어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다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 AI가 극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측면도 우리가 꼭 주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 포인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AI가 전기 생산과 소비를 이제 끌어들일 것이다, 빨아들일 것이다 보다도 이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피드백, 네. 여기에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에 간헐성이 큰 이 태양광 가지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AI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재생에너지 퍼센테이지를 마의 구간인 약 30% 40% 이상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수요 반응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아요. 이 디맨드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춰주는,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이럴 때 이제 AI 기술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아마 교수님도 거기에 이제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은 어쨌든 네. 그런 식의 이제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봐요. 전력 소비가 늘 것이다. 그래서 탄소 증가가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AI가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건 네. 아마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많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자연과학자시지만 이 중국의 이러한 뭐 네. 기술적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중국의 현재 이러한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 기술력의 어떤 확대. 네. 일단은 지금 너무 무섭죠. 중국이 거의 그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무섭고 1차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런 어떤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급했고 조금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화석 연료도 제일 많이 쓰면서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설치도 제일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좀 큰 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혁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독주가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두 번째 큰 싸움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금 시장을 장악한 무기는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가격으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페로브스카이트 우리나라 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차세대 태양광 같은 기술들이 새롭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시기에 또다시 이제 패권 전쟁들이 시작이 될 거고 그때 어떤 세계의 표준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리는 그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다음을 봐야죠. 중국이 지금 현재 장악한 시점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가 흘러갈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신기술 태양광에서 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네. 보시기에 워낙 현재는 뭐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격도 싸고 기술도 좋고 품질도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 나쁘지 맞습니다. 않다. 네네. 그리고 워낙 설치도 많이 하고 뭐 전 세계 설치량의 반 이상을 중국에서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네. 뭐 과학과 기술을 이제 보시니까 네네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에서 이런 쪽은 앞으로 우리가 네. 경쟁력과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은 쟁취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이제 보시는 관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페로브스카이트가 정말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차세대 태양광 그 기술의 장점이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중국 저가형 그 패널들의 단점이 효율이 한 20%밖에 나오지 않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태양이 들어오는 입사각에 조금 관대해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자 팬덤 태양광 기술이라는 게 나왔죠. 그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실리콘과 그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라는 네. 기술인데요. 저는 굉장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효율이 한 네. 30%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수준에서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불명예스럽지만 아파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의 그 오명을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를 예를 들어 단가가 나중에 싸졌을 때 이렇게 아파트 벽면에다가 다 설치를 해버린다면 엄청난 그 우리나라 뭐 땅이 부족해서 재생에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게 자꾸 뭔가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력으로 재생에너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에너지 효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미래의 기술들을 한 수 앞 내다보고 나서 그런 어떤 경제성 평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좀 기초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앞으로 상용화되기 위한 그런 기초 연구 쪽도 좀 탄탄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네, 굉장히 탄탄하고요. 뭐 유니스트 네. 울산과학기술원이라든지 뭐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지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물론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지금 또 치열합니다. 맞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좀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6대 혁신 기술로 네. 선정했듯이 좀 많은 그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동양제철화학이라든지 맞아요. 중국에 밀려서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쓰신 책에도 보면 에너지 자립이다, 또 에너지 독립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자연과학자로서 앞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처럼 탄소 배출이 계속 일어날 경우 얼마나 온도가 상승될 수 있다, 또 북과 남극의 이 빙하는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연구 분야고 또 맞습니다. 이런 연구하는 분야들 이제 분들 보면은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결국은 지금 들어가면 뭐 100년, 200년 지나면은 얼음이 얼마나 녹을 것이고 그건 해수면을 얼마나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그렇게 마냥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막 해수면이 몇 미터 오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에너지 자립, 독립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기술 투자와 시장 확대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뭐 10%, 20%, 30% 계속 올라가고 다른 나라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미래가 지금 이제 일부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정말 암울한 미래, 이렇게 그냥 해수면이 빨리 오르고 여기에 대해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 이런 식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연구에 또 기반하면 더 좋고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저는 기후 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는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예측들이 나왔던 근거는 지금보다 화석 연료를 3배, 4배 많이 쓴다는 아. 가정하에서 나온 그 이야기거든요. 흐름이 계속 갈 뿐만 아니라 더 네. 강화될 것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이. 네, IPCC 뭐 4차, 5차, 6차 보고서에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 뭐 RCP 8.5라든지 네. SSP 8.5 그 시나리오에서 가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200억 톤, 현재 350억 톤, 400억 톤 되는 게 1,200억 톤까지 쓸 때 미래를 가정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의 예측도 그렇고 추세를 우리가 금방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가지 않고요. 2030년 이후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토록 원하던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 쉽지는 않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갈 거라고 말씀인 보고 터닝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하면 2030년 이후에 전 세계의 글로벌한 글로벌 탄소 탄소 배출량. 배출량은 이제 꺾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저는 확실하게 꺾일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세계 에너지 기구의 예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될 때 미래 지구 온도 증가 예상치는 약 3도 정도 될 것이다. 제가 3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더 그때 노력하지 미래는 않고 2100년인가요? 2100년에 한 2.7도 IPCC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얼마 전에 우리 NDC 60%에 네. 육박하는 네, 53에서 60일. 네,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는 2도시의 미래까지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너무 멸망론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화석 연료를 그렇게 배출하면서 공급망부터 일단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중국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잘 간파하고 이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멸종은 하지 않지만 도태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우리가 잘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100년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길로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일 테니까 또 네, 그 대안이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에너지 전환 또 맞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에너지 자립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93%의 그 에너지를 지금 네, 1차 에너지 수입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빠르게 전환에 성공할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에너지 종속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가면서 탄소 중립으로도 갈 수 있고 안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자연과학자들 저도 뭐 이렇게 몇 분들 뵀습니다만 교수님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 또 에너지 심지어 자립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생각의 흐름이 네. 결국은 정책 대안, 구체적인 시장의 변화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고 그것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독립을 이뤄야 된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 고민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저도 지금의 저를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와 기후만 연구하는 과학자였는데요. 네. 우리 이 기후라는 문제가 이제 날씨와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날씨 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이제 홍정호 교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 전공이 이제 기후와 경제를 엮는 일이시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다 한데 엮여서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기후과학자로서 무엇인가에 처음에는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우리가 멸종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럼 이것을 멸종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길로 빠져들게 에너지 전환 되었습니다. 또 에너지 네.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네. 지금 정부는 네. 또 기업은 산업계는 개인은 또 언론은 네. 정치권은 잘하고 있나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전환의 길
네. 이 기후 위기란 인류의 난제를 앞에 두고 대전환의 길을 가야 하는 이쪽에서 우리나라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딱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그 전력망 개편 이런 것도 좋지만 하드웨어보다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규칙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그 우리가 출력 제한으로 그 풍력 발전소 그렇게 많이 세워놔도 계속 멈춰섰잖아요. 네. 그게 한 번의 실험으로 일거에 해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도의 변화입니다. 그 출력 제한되는 거를 가격 결정 체계를 싹 바꿔보니까 갑자기 재생에너지가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측면, 제도 개선, 한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독점적인 어떤 사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 다 하시네요, 오늘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정부는 더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시대를 좀 맞아주셨으면 네. 너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두려움에 그래요. 새로운 시대에서 맞아요. 어떻게 할까라는 걸 하는데 정부와 우리 시민들을 믿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은 이제 연대와 서로 이렇게 뭔가 가정에서 뭐 전기를 아껴 쓰는 이런 것들보다 좋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꾸도록 많이 진출할 수 있고 이공계 과학자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고 또 이제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좀 보여주시는 거. 네. 그리고 기업들을 또 ESG 펀드 같은 쪽으로 좀 연대를 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자연과학자로서는 또 어떤 정부나 기업이나 또 일반인 상대로 강의도 하시고 방송도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에너지 독립, 에너지 자립 이런 표현 쓰면 일반인들 또 주변의 분들 또는 뭐 심지어 정부에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잘 수용하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는 에너지 없는 나라기 때문에 다 수입해 써야 된다. 어쩔 수 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에너지 독립과 같은 이런 아주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아직은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그래. 많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왕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갈 거 좀 더 탄소 중립이라는 건 약간 수동적인 의미고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탄소를 줄여야지만 뭔가 그렇죠. 이렇게 세계 사회에서 예. 어, 외부의 살아남을 수 압박도 있고. 있고. 네. 맞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궁극적인 골은 같습니다. 예,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지만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우리 국가에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 맨날 TV 틀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기후위기 뉴스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옛말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 딱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좋든 싫든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초입의 시기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를 믿고 멸종은 없으니까 다 같이 우리에게 또 과학도 있고 기술도 네.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거대한 파도에 함께 올라타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계속 이 분야 연구도 해주시고 또 발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니까 더 노력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